그깟집 한 채 가지고 왜 이렇게들 난리야? 상우가 뻔뻔하게 소리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상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주먹이 상우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미친 건 너! 상우가 다시 달려들려 하자 정민과 지연이 급하게 말렸습니다. 상우는 코에서 피를 흘리며 좋아. 이제 형제도 아니야. 앞으로 연락하지 마. 라고 외쳤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가족이 결국 산산조각 나버린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설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영자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본가는 어머니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만 같았죠. 거실 한편에는 어머니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고 그 옆으로 어머니가 평생 아껴 쓰시던 물건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재봉틀, 손때 묻은 동전지갑, 그리고 1980년대부터 찍어온 가족 사진들이 상자 속에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죠. 어머니는 평생을 이 집에서 보내셨습니다. 시집와서 아이 셋을 키우고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손자 손녀들까지 돌보시며 한 번도 자신만의 시간이라는 걸 가져보지 못하셨죠.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족들 아침을 챙기고 밤늦게까지 살림을 돌보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특히 명절 때면 며칠 전부터 준비하시느라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는데 그런 어머니가 이제는 사진 속에서만 웃고 계시니까요. 장남인 최상호는 새벽 6시부터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매년 해주시던 떡국 준비를 하려니 손이 어색했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유언대로 3남매가 모두 모이는 첫 명절이니만큼 정성을 다해야겠다는 마음이었죠. 손에 익지 않은 칼질로 물을 썰다가 상호는 문득 어머니가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명절이면 가족이 다 모여야 한다. 그게 우리 집 규칙이야.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멀어도 이 집에 와야 해. 어머니는 임종 직전까지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호야, 내가 죽고 나서도 명절만큼은 꼭 다 같이 모여라. 가족이 흩어지면 안 된다. 그때 상호는 대수롭지 않게 알겠습니다. 어머니하고 대답했는데 이렇게 막상 혼자 준비하려니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이 났습니다. 여보, 떡은 언제 썰어놨어? 상호가 아내 지연에게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연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만 있었죠. 평소 같으면 벌써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부치느라 바빴을 텐데 오늘따라 유달리 조용했습니다. 지연의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모습이 왠지 어머니의 마지막 며칠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지연은 평상시에도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일손만큼은 누구보다 빨랐습니다. 어머니도 지연이가 아니었으면 우리 집 명절 준비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고 늘 고마워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지연아, 괜찮아? 몸이 안 좋아? 상호가 다시 물었지만 지연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있다가 도울게요. 지연의 목소리는 평상시보다 더 작고 힘없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지연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굳어지곤 했죠. 상호는 지연의 변화가 단순히 시어머니를 잃은 슬픔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딸처럼 지냈거든요. 어머니도 지연이만큼 속 깊은 며느리는 없다. 내가 아프면 밤새 간병해주고 내 기분이 안 좋으면 먼저 알아채고 위로해주고 정말 고마운 애야라고 늘 자랑하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던 마지막 한 달 동안
지연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병원에 가면서도 왠지 어둡고 침울한 표정을 지으셨죠. 상호는 그때도 시어머니 병간병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오후 2시쯤 둘째 상우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형, 잘 지냈어? 아, 추워 죽겠네. 인사치레를 하면서도 이미 취기가 올라 있는 게 역력했죠. 상우의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며칠 면도를 안 한 턱수염이 지저분해 보였습니다.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듯한 소주병과 안주가 들려 있었고요. 상우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더 술을 많이 마시게 됐습니다. 원래도 술을 좋아했지만 요즘엔 거의 매일 마시는 것 같았어요. 며칠 전에 전화했을 때도 말이 어눌한 게 술을 마신 상태였고 오늘도 벌써 낮부터 마신 모양이었습니다. 형, 집이 왜 이렇게 조용해? 예전 같으면 벌써 전 부치는 소리, 나물 무치는 소리로 북적였을 텐데. 상우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실 때는 명절 하루 전날부터 집안이 전쟁터 같았거든요. 뒤이어 막내 정민이도 초등학생인 아이들 손을 잡고 도착했습니다. 오빠들, 안녕하세요. 아이들아, 큰아버지, 작은아버지한테 인사드려. 아이들은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는 금세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할머니가 계실 때는 아이들이 오면 항상 과자와 용돈을 주시며 반겨주셨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게 됐죠. 오빠들, 엄마 제사 준비는 어떻게 돼? 정민이 부엌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건 상호가 썰어놓은 떡 몇 개와 반찬 하나둘이 전부였죠. 정민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 이게 다예요? 언니는 뭐 하고 있어? 정민이 지연에게 다가갔지만 지연은 여전히 말없이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큰 며느리로서 명절 준비를 주도해야 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니 정민도 당황스러웠죠.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지연이 며칠 전부터 준비 목록을 적고 재료를 사오고 정민이 와서 거들기만 하면 됐는데 말입니다. 언니, 혹시 몸이 안 좋아요? 아니면 무슨 일이라도? 정민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만 지연은 아니에요. 괜찮아요라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상우는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마시며 말했습니다. 뭐 그리 복잡해? 간단히 하면 되잖아. 엄마도 돌아가셨는데 뭘 그렇게 거창하게 해? 요즘 시대에 누가 그렇게 복잡하게 제사 지내? 그 말에 상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상우는 평소에도 집안일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이런 날에까지 그런 소리를 하니 기가 막혔죠. 상우야,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엄마 돌아가신 후 처음 모이는 명절인데. 그리고 엄마가 평생 얼마나 정성스럽게 명절을 챙기셨는데. 상우가 조용히 타일렀지만 상우는 코웃음만 쳤습니다. 형도 참 고지식해. 시대가 어느 정도인데 아직도 그런 옛날식 생각을 하고 있어. 간단히 치킨 시켜 먹으면 안 돼? 요즘 편의점에서도 제사 음식 다 팔잖아. 상우의 말에 정민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민이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후 처음 다 같이 모인 건데 의미 있게 지내자. 엄마도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는 거 보고 싶어 하실 거야. 그리고 아이들도 있는데 좋은 모습 보여줘야지. 정민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색한 침묵이 거실을 감쌌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고 상우는 혼자 술만 마시고 있었죠. 상우는 어머니의 유품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는데 지금의 분위기와는 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정민이 나서서 계란말이를 부치고
상우가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지연은 그제야 일어나 상 차리는 일을 도왔지만 여전히 말은 하지 않았죠.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지만 표정이 굳어 있어 보기가 안쓰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의 제삿날이 밝았습니다. 상우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제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지켜오신 전통대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려고 했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죠. 지연은 여전히 침묵 속에서 최소한의 도움만 줄 뿐이었고 상우는 숙취로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나물 좀 도와줄래? 상우가 부탁했지만 지연은 고개만 끄덕이고는 기계적으로 손을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오빠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하며 이것저것 물어보곤 했는데 오늘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죠. 정민이 아침 일찍 도착해서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정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지연은 괜찮아요 라고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상우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아, 머리야. 형, 숙취의 소재 있어? 아직도 술 냄새가 진동하는 상우를 보며 상우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상우야, 오늘 엄마 제사인데 정신 좀 차려. 알겠어, 알겠다고. 샤워나 하고 올게. 상우는 대충 대답하고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샤워를 마치고 나와서도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죠. 드디어 제사상을 차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음식들을 하나씩 상에 올리면서 상우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니 잘했다. 상우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기도 했죠. 자, 이제 절을 올려야지. 상우가 말하자 가족들이 제사상 앞에 모였습니다. 상우는 여전히 비틀거리는 모습이었고 정민은 아이들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연만 유독 제자리에 서 있지 않고 뒤로 물러서 있었습니다. 지연아, 여기 와서 같이 절해. 상우가 부르자 지연은 천천히 앞으로 나왔지만 표정이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제사상을 바라보는 지연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죠.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상우가 제사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모두 모여서 어머니께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첫 제사라서 그런지 평상시보다 더 감정이 북받쳤죠. 그때였습니다. 지연이 갑자기 제사상을 향해 다가가더니 아무 말 없이 상을 퍽 하고 밀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떡국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고 정성스럽게 부친 전과 나물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과일과 떡들도 바닥에 굴러다녔죠. 어머! 정민이 깜짝 놀라 소리쳤고 상우는 술이 깬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봤습니다. 상우는 아예 말이 안 나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지연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상우가 소리쳤지만 지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주르르 흘릴 뿐이었죠. 언니, 왜 그래요? 무슨 일이야? 정민이 다급하게 달려들어 지연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정민의 손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딴 제사 왜 지내요? 지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했습니다. 당신들이 뭘 안다고 엄마를 추모해요? 당신들이 엄마에 대해서 뭘 알아요? 가족들은 모두 경악했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던 지연이 이런 말을 하다니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죠. 지연아, 너 정신이 나갔어? 엄마 제사상을 이렇게 뒤엎다니. 상우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상우 오빠는 입 다물고 계세요. 지연이 상우를 향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오빠가 뭘 했는지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그 말에 상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뭘 안다고 그래? 너 지금 완전히 미쳤구나. 상우가 당황하며 중얼거렸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상우는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바라보며 어이없어 했습니다. 지연아, 설명해.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해봐.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하지만 지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계속 흘릴 뿐이었죠. 어머니의 영정사진이 제사상과 함께 바닥에 떨어져 있었는데 액자 유리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언니, 제발 말해봐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정민이 간절하게 부탁했지만 지연은 고개를 젓기만 했습니다. 당신들은 모르는 게 좋을 거예요. 지연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엄마가 뭐라고 하셨다고? 상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이미 돌아서서 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도망가지 마. 제대로 설명해. 상우가 소리쳤지만 지연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는 문을 걸어 잠가버렸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죠.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제사 음식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고 어머니의 사진은 금간 유리 뒤에서 슬프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워서 구석에서 움츠리고 있었고 어른들은 모두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죠. 이게 뭔 일이야, 대체. 상우가 중얼거렸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떨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무엇인가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죠. 상우는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나물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이 너무 처참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상우는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정민도 함께 뒷정리를 도왔지만 계속 지연의 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언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평소의 언니가 아니에요. 나도 모르겠어. 엄마 돌아가신 후로 좀 이상하긴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상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상우만은 유독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소리를 냈을 텐데 오늘은 왠지 조용했죠. 무언가 찔리는 구석이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은 더욱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가족들은 각자의 방에서 오늘 벌어진 일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제사상을 뒤엎은 며느리,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어떤 진실. 무언가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집안을 감쌌습니다. 제사가 엉망이 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상우는 그동안 지연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계속 생각해봤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살면서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던 아내가 갑자기 어머니의 제사상을 뒤엎다니, 그것도 당신들이 엄마에 대해서 뭘 알아요? 라는 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지연은 그 이후로 거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않고 말을 걸어도 고개만 끄덕이거나 괜찮아요 라고만 할 뿐이었죠. 상우는 그날 저녁 일찍 집으로 돌아갔고 정민은 언니한테 시간을 좀 주자며 아이들과 함께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상우는 지연에게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돌아가신 충격이 지연에게 더 큰 상처를 줬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와 지연은 정말 친딸같이 지냈으니까요. 그런데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지연이 매일 어머니 방을 청소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상호도 모르게 혼자서 어머니 방에 들어가 정리정돈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도대체 뭘 찾고 있었던 걸까? 상호는 어머니의 방 앞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머니의 유품을 제대로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었고, 지연이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도 궁금했거든요. 상호는 어머니의 낡은 화장대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사용하시던 화장품들, 머리핀들, 그리고 오래된 보석함까지 하나하나 만져보니 어머니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결혼할 때 가져오신 화장대는 50년 넘게 사용하신 거라 곳곳이 낡아 있었죠.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니 어머니의 개인적인 물건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수첩, 안경, 그리고 몇 장의 오래된 사진들. 그런데 제일 아래 서랍을 열어보는 순간 상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거든요. 봉투 겉면에는 어머니의 손글씨로 상호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상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남긴 유언이나 편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봉투를 열어보니 편지 한 장과 함께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편지를 읽어보니 어머니의 익숙한 글씨체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편지의 내용은 상호가 예상했던 따뜻한 유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상호야,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지연이에게도 미안하고 너한테도 미안하다. 내가 그날만 그냥 입 다물고 있었더라면 지연이 인생도 우리 집도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거야.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고 나는 지연이를 보호해야 했어. 그 아이는 잘못이 없거든. 상호는 편지를 다시 읽어봤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를 보호해야 했다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날이란 대체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편지와 함께 들어있던 서류를 살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는데 현재 살고 있는 본가 집의 소유자가 최상우, 즉 둘째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었던 거죠. 그것도 날짜를 보니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기 한 달 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상호는 서류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이 집은 아버지 명의였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언제부터 상우 이름으로 바뀐 걸까요? 상호는 급히 정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민아, 너 혹시 엄마가 집을 상우한테 넘기신다는 얘기 들었어? 뭐요? 무슨 소리예요? 정민의 목소리에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집을 왜 상우 오빠한테 넘겨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는데요. 상호는 등기부등본을 보며 설명했습니다. 지금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집 소유자가 상우로 되어 있어. 그것도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시기 한 달 전 날짜로. 전화기 너머로 정민의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엄마가 그런 중요한 일을 우리한테 말 안 하실 리가 없잖아요. 혹시 오빠가 엄마 몰래 뭔가 한 건 아니에요? 상호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우는 평소에도 돈 문제로 어머니를 속상하게 해드린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사업 실패로 빚을 졌다며 어머니한테 돈을 빌리기도 했고 갚지 못해서 어머니가 전세금을 깨서 도와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오빠, 저도 바로 갈게요. 이 문제 상우 오빠한테 직접 물어봐야 해요. 정민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호는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내가 그날만 그냥 입 다물고 있었더라면이라는 대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지연이를 보호해야 했다는 말도 이해할 수 없었죠. 그때 지연의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호는 조심스럽게 지연의 방문 앞에 가서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지연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내용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누구랑 통화하고 있어? 상호가 문을 두드리며 물었지만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통화 소리도 금세 멈췄죠. 상호는 다시 어머니의 편지를 읽어봤습니다.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호야, 지연이한테 절대 이 일로 화내지 마라. 그 아이는 나를 지키려고 한 거야. 모든 게 내 잘못이다. 무엇을 지키려고 했다는 걸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잘못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상호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민이 도착한 모양이었습니다. 오빠, 어디 계세요? 여기 있어. 엄마 방에. 상호가 대답하자 정민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오빠, 서류 보여주세요. 정민은 등기부등본을 받아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우리 집이 상우 오빠 명의로 되어 있다고요? 흥. 그리고 엄마가 이 편지도 남기셨어. 상호는 편지를 정민에게 건네줬습니다. 정민이 편지를 읽는 동안 상호는 지연의 방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지연이 이 모든 일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사상을 뒤엎으며 당신들이 엄마에 대해서 뭘 알아요? 라고 했던 건 아닐까요? 오빠, 이거 완전히 이상해요. 정민이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미안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니를 보호해야 했다는 건 뭔 뜻이에요? 상호도 답답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에서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거든요. 정민은 편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어봤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 우리 언니한테 직접 물어봐야 해요. 분명히 언니가 뭔가 알고 있을 거예요. 정민이 지연의 방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상호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지연이 제 사상을 뒤엎으면서 한 말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보인 이상한 행동들이 이 편지와 무관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지연아, 나 좀 보자. 상호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죠. 지연아, 엄마 유품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 너하고 얘기해야 할 것 같아.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뭔데요?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지만 적어도 대답은 했습니다. 문 좀 열어줘. 중요한 얘기야. 상호가 다시 말하자 드디어 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연은 문을 조금만 열고 고개만 내밀었습니다. 얼굴은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잔 듯 초췌해 보였죠. 뭔데요?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상호가 손에 든 편지와 서류를 보자 지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거 어디서 찾으셨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명히 이 서류들에 대해 알고 있다는 뜻이었죠. 엄마 화장대에서 찾았어. 지연아, 너 이거 알고 있었지? 상호가 편지를 들어보이자 지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민이 다가오면서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한테 솔직히 말해줘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왜 이렇게 미안해 하신다는 거고, 언니를 보호해야 했다는 건 뭔 뜻이에요? 지연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결국 한숨을 쉬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앉으세요. 얘기가 좀 길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연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죠. 마치 무겁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꺼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2달 전이었어요. 지연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상우 오빠가 갑자기 집에 나타났어요. 그때 어머니는 몸이 많이 안 좋으셨는데도 상우 오빠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셨죠. 상우가 뭔 일로? 상우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눈을 감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상우 오빠가 사업 자금이 급하다면서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겠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절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상우 오빠가 협박을 했어요. 협박? 정민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상우 오빠가 그랬어요. 만약 집을 담보로 안 내주면 빚쟁이들이 어머니한테 찾아갈 거라고. 그리고 지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인 듯 했죠. 그리고 뭐? 상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상우 오빠가 제 잘못이라고 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면서 그래서 어머니가 상우 오빠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상우와 정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상우가 그런 파렴치한 거짓말을 했다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지연이 울먹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절대로. 그런데 상우 오빠가 어머니 앞에서 저를 나쁜 며느리로 만들었어요. 어머니 돈을 노리고 남편을 부추긴 며느리로.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 정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처음엔 상우 오빠 말을 믿으셨어요. 저한테 지연아, 내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니?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억울해서 아니라고 절대 그런 말 안 했다고 했는데 지연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호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생이 어떻게 그런 비열한 거짓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머니와 지연 사이를 이간질시키면서까지 집을 담보로 잡으려고 했다니. 그런데 어떻게 결국 집이 상우 명의로 넘어간 거야? 상우가 물었습니다. 지연이 더욱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상우 오빠가 며칠 동안 계속 어머니를 괴롭혔어요. 빚쟁이들이 찾아올 거라고, 가족들이 모두 위험해질 거라고. 그러면서 제가 원래 그런 속셈이 있던 며느리라고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그걸 믿으셨다고? 정민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는 나중에 알아차리셨어요.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불러서 지연아, 미안하다. 엄마가 상우 말에 속았다고 사과하셨어요. 그리고 상우 오빠한테 절대 집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 상우 명의로 바뀐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상우가 다시 물었죠. 그런데 어떻게? 지연이 눈물을 닦으며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을 털어놨습니다. 상우 오빠가 제 과거를 들고 나왔어요. 내 과거. 상우가 당황했습니다. 지연의 과거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걸까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잠깐 일했던 곳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회사가 불법적인 일을 하는 곳이었어요. 저는 단순히 사무직으로 일했을 뿐인데 상우 오빠가 그걸 빌미로 삼았어요. 정민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왜 문제가 돼요? 언니가 모르고 일한 거잖아요. 상우 오빠가 그 일로 어머니를 협박했어요. 만약 집을 안 넘겨주면 그 사실을 온 동네에 다 알리겠다고. 그러면 오빠 체면도 깎이고 저희 가정도 망가질 거라고 했어요. 상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동생이 이렇게까지 비열할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와 지연을 협박해서 집을 빼앗으려 했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결국 집을 넘기신 거예요? 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지키려고 하셨어요. 상우 오빠한테 그런 말 하지 마라.
지연이는 잘못이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지연이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상우와 정민은 지연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죠. 상우 오빠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지연이를 그렇게 감싸시려면 어머니가 직접 서류에 도장을 찍으세요. 그럼 지연이 일은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라고. 그제야 어머니의 편지 내용이 이해됐습니다. 어머니가 지연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집을 상우 명의로 넘기셨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평생 지연에게 미안해 하셨던 거죠. 어머니가 그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리고 이 일은 절대 상우한테 말하지 마라. 그 아이가 상우랑 싸우게 되면 형제들이 완전히 갈라질 거다라고. 상우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 흩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셨던 어머니였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상우에 대한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연의 고백을 들은 상우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동생이 어머니와 아내를 그렇게 협박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어머니가 평생 키워주신 아들이 어떻게 그런 비열한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상우 그 자식이. 상우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형제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렇게 가족을 배신했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정민도 눈물을 흘리며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지연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지연아, 이 일은 절대 비밀로 해라. 우리 가족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어라고 하셨어요. 상우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상우한테 직접 따져봐야 해. 오빠 안 돼요. 지연이 급하게 상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상우 오빠는 절대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상우의 마음은 이미 결정됐습니다. 어머니를 협박하고 아내를 모함한 상우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정민아, 상우 연락처 알지? 지금 전화해서 여기로 오라고 해. 정민이 망설였습니다. 오빠, 정말 괜찮을까요? 상우 오빠 성격 알잖아요. 술 마시면 더 난폭해지는데. 상관없어. 오늘 이 문제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갈 거야. 상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민이 떨리는 손으로 상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우 오빠, 나 정민이에요. 지금 본가에 좀 와주세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상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뭔 일인데? 나 지금 바빠. 집 문제로 얘기할 게 있어요. 꼭 와야 해요. 정민이 다시 말하자 상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어. 1시간 후에 갈게. 상우의 목소리에 어떤 불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무슨 일인지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았죠. 1시간이 지나고 상우가 도착했습니다. 역시나 술 냄새를 풍기고 있었지만 평소보다는 덜 취한 상태였습니다. 상우는 거실에 앉은 가족들을 보더니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듯 했죠. 무슨 일인데 이렇게 심각해? 상우가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상우가 등기부등본과 어머니의 편지를 상우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봐. 상우는 서류들을 보자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으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아, 이거 엄마가 나한테 집을 물려주신 거야. 뭐가 문제야? 물려주신 거라고? 상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엄마가 언제 그런 말씀하셨어? 우리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상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도 집 있고 정민이도 시댁에서 잘 살고 있잖아. 나만 전세 살면서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엄마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신 거야. 거짓말 하지 마. 상우가 소리쳤습니다. 지연이한테 다 들었어. 내가 어떻게 엄마를 협박했는지, 지연이를 모함했는지 다. 상우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듯 했죠. 협박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사실이라고. 정민이 화를 내며 끼어들었습니다. 언니가 엄마한테 돈 달라고 했다고 거짓말한 게 사실이에요? 상우가 지연을 쳐다보며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거짓말. 지연이가 뭔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야. 가족을 위해서? 상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엄마를 협박하고 아내를 모함한 거야? 상우가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뭘 알아? 나만 항상 손해보고 살았어. 형은 장남이라고 엄마가 더 챙겨주고 정민이는 막내딸이라고 귀여워해주고 나만 항상 뒷전이었다고. 그게 엄마를 괴롭힐 이유가 돼? 정민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상우는 완전히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어차피 엄마도 돌아가셨는데 뭐가 문제야? 집 하나 가지고 이렇게 난리야? 나도 돈이 급했어. 그깟집 한 채 가지고 왜 이렇게들 난리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상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깟집이라고? 엄마가 평생 살아온 집을 그깟집이라고 해? 상우가 벌떡 일어서며 상우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내가 정말 내 동생이야?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형도 그만해. 어차피 다 끝난 일이야. 상우도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집은 이미 내 명의로 되어 있고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 상우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상우야, 너 정말. 그때 상우의 주먹이 상우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상우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넘어졌죠. 아야, 형, 미쳤어? 미친 건 너야. 상우가 다시 달려들려 하자 정민과 지연이 급하게 말렸습니다. 오빠, 그만해요. 정민이 상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상우는 코에서 피를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좋아, 이제 형제도 아니야. 앞으로 연락하지 마. 상우가 핸드폰을 꺼내 가족 단체 톡방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 집도 내 거니까 필요하면 법대로 하자. 그리고는 문을 쾅 하고 닫으며 나가버렸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죠. 상우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동생을 잘못 키웠습니다. 정민은 계속 울고 있었고 지연은 말없이 상우의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가족이 결국 산산조각 나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상우의 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라져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가족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소리 같았죠. 상우는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집안은 절망적인 침묵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지키려고 했던 가족의 화목이 결국 깨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상우와의 몸싸움이 있었던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상우는 그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가족이 결국 깨져버렸다는 생각에 괴로워했거든요. 상우는 정말로 연락을 끊었고 가족 단체 톡방도 나가버렸습니다. 정민은 매일 상우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침울했습니다. 오빠,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정말 상우 오빠와 연락을 안 하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상우도 답답했습니다. 분명히 상우가 잘못한 일이지만 그래도 평생 함께 자란 형제였거든요. 어머니가 가장 원하지 않으셨던 일이 벌어진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지연은 그 이후로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이 갈라졌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았죠. 여보, 내 잘못이에요. 제가 어머니 유언을 지키지 못해서. 지연이 자꾸 자책하자 상우는 안쓰러웠습니다. 지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상우가 잘못한 거야. 상우가 위로했지만 지연의 마음은 쉽게 달래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상우는 어머니의 유품을 계속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직 정리하지 못한 물건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어머니가 평생 간직하셨던 보석함과 서랍 깊숙한 곳의 물건들 말입니다. 어머니의 침대 머리맡 서랍을 열어보니 또 다른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겉면에는 상우와 지연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상우는 급히 지연을 불렀습니다. 지연아, 여기 와봐. 엄마가 우리한테 남긴 편지가 또 있어. 지연이 달려와 봉투를 보자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또요? 어머니가 이런 걸 또 남기셨다니. 봉투를 열어보니 편지 한 장과 함께 작은 보석함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결혼 반지가 들어있는 빨간 벨벳 상자였죠. 편지의 내용은 이전 것보다 더욱 자세했습니다. 상호야, 지연아.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먼저 지연아, 내가 이 집에 와서 우리 가족이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모르겠다. 내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셨을 때도, 상우가 말썽을 부렸을 때도 항상 내가 우리 집의 평화를 지켜줬어. 상우는 편지를 읽으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지연을 얼마나 아끼셨는지 새삼 깨달았죠.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지연아, 내가 결혼 전에 했던 일은 전혀 잘못이 아니야. 그때 내가 몰랐던 일이고 너는 단순히 성실하게 일했을 뿐이잖아. 상우가 그걸 빌미로 너를 괴롭힌 건 정말 잘못된 일이야. 하지만 나는 그때 상우를 막지 못했어. 내가 더 강하게 상우에게 맞섰어야 했는데 나이 들어 기운도 없고 무서워서 그만 넘어가 버렸어. 지연이는 이 집에서 제일 외로운 사람이었는데 내가 지켜주지 못했구나. 지연이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이해하고 계셨다는 게 감동적이었거든요. 편지의 다음 부분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사실 너희들이 모르는 게 있어. 내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힘들어할 때, 상우가 도박에 빠져서 빚을 졌을 때, 그때마다 지연이가 나를 도와줬어. 지연이가 자기 친정에서 몰래 돈을 빌려와서 우리 집 빚을 갚아준 적이 여러 번 있어. 상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연이 그런 일까지 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지연이는 자기가 도와준 일을 절대 내세우지 않았어. 오히려 어머니, 저희가 가족인데 당연한 일이에요라고 말하면서 조용히 처리해줬어.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 편지를 읽으면서 상우는 지연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에 감동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써놓으셨습니다. 상우가 집을 빼앗으려 할 때도 지연이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어머니, 집은 상우 오빠 드리세요. 저는 오빠와 함께 어디서든 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가족이 사이좋게 지내는 거니까요.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어. 지연이가 이 집에서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알거든. 지연이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어머니, 정말 따뜻한 집이에요라고 말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 상호는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읽고 있었죠.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심한 거야. 상우에게 집을 넘겨주는 대신
지연이를 지키기로. 상우가 지연이 과거 일을 들고 나와도 나는 지연이 편이 될 거야. 그 아이는 잘못이 없거든. 지연아, 내가 죽고 나면 이 반지를 내가 가져라. 이건 내 아버지가 나에게 준 유일한 선물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내가 가져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너는 이 집의 진짜 딸이야. 상호는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를 읽으면서 목이 메었습니다. 상호야, 지연이를 잘 챙겨라. 그 아이가 아니었으면 우리 집은 진작에 무너졌을 거야. 그리고 상호 일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라. 언젠가는 그 아이도 자기 잘못을 깨달을 때가 올 거야. 편지를 다 읽고 난 후 상호는 지연을 꼭 안아줬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를 제대로 못 챙겨줘서. 지연도 상호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셨다니. 상호는 보석함에서 어머니의 반지를 꺼내 지연의 손에 건네줬습니다. 어머니가 지연 씨에게 꼭 주라고 하셨어요. 지연이 반지를 받아들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도 어머니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그날 밤 상호와 지연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의 편지 덕분에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거든요. 비록 가족이 갈라지기는 했지만 적어도 이들 부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두 번째 편지를 발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호는 그동안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머니가 지연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 그리고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집이 상우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죠. 법적으로는 상우가 정당한 소유자였지만 그 과정이 어머니를 협박해서 이루어진 일이니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상우는 법무법인의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연아, 나 변호사한테 가서 상담 받아볼게. 혹시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지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을까요? 상우 오빠랑 더 큰 싸움이 될 수도 있는데. 어머니 유언이 있잖아. 그리고 내가 증언할 수 있고.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지. 상호는 단호했습니다. 이틀 후 상호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편지와 등기부등본, 그리고 지연의 증언 내용을 모두 설명했죠.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본 후 말했습니다. 일단 어머니분의 편지가 유언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협박에 의해 부동산이 이전된 정황이 명확하니 법적 다툼이 가능해 보입니다. 정말요? 집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상우가 희망을 품고 물었습니다. 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요. 변호사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상호는 집으로 돌아가 지연과 정민에게 변호사 상담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소송을 시작하기로 했어. 어머니의 뜻을 제대로 이루어 드려야지. 정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 정말 괜찮을까요? 상우 오빠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해야 해. 어머니가 그렇게 지연이를 보호하려고 하셨는데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어. 상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한 달 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호에게 법적 통지서가 전달됐죠. 상호는 며칠 후 상호에게 화가 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법정까지 가서? 상우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상우야, 넌 어머니를 협박해서 집을 빼앗았어. 당연히 돌려받아야지. 상우도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협박이라니. 나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상우가 소리쳤지만 예전만큼 확신에 찬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지연이가 엄마한테 돈 달라고 했다는 게 사실이야? 지연이 과거 일로 온 동네에 소문낼 거라고 협박한 게 사실이라고? 상우가 차근차근 따져 묻자 상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차피 이미 내 명의로 되어 있어.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상우가 억지를 부렸지만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보자. 어머니 유언도 있고 지연이 증언도 있어. 내가 어떻게 어머니를 괴롭혔는지 다 밝혀질 거야. 상우는 한참 침묵하다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상우는 상우가 많이 동요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첫 번째 법정 심리가 열렸습니다. 상우와 지연, 정민이 함께 법정에 나왔고 상우도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사이의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상우 측 변호사가 어머니의 편지를 증거로 제출하며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직접 작성하신 유언에는 피고가 어떤 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우 측 변호사는 반박했습니다. 단순한 편지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정식 유언장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지연이 증언대에 나서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우가 어떻게 어머니를 협박했는지, 자신을 모함했는지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상우 씨가 어머니께 제가 돈을 달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과거 일을 빌미로 온 동네에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지연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었습니다. 상우는 법정에서 지연의 증언을 들으며 점점 작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술에 취해서는 큰 소리치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재판부에서 상우에게 변론 기회를 줬지만 상우는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어머니께 부탁드린 건데, 판사가 엄중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피고는 원고 배우자를 상대로 협박이나 모함을 한 사실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상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것은 사실상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법정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상우 측으로 기울었죠. 두 번째 재판에서는 더욱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상우 측 변호사가 상우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해서 제출했거든요. 상우가 집을 담보로 받은 돈을 도박과 술값으로 탕진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어머니를 협박해서 얻은 부동산으로 대출을 받았고 그 돈을 도박에 사용했습니다. 이는 가족에 대한 배신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고인의 뜻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입니다. 상우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재판에서 상우는 갑자기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형, 내가 잘못했어. 집을 돌려줄게. 대신 법정에서 이 일이 더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상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상우는 정민과 지연과 상의한 후 합의에 동의했습니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앞으로는 정말로 가족답게 지내자. 어머니가 그렇게 원하셨잖아.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형. 정말 미안해. 지연이한테도 미안하고. 몇 달 후 집은 다시 상우 명의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이 마침내 실현된 것이었죠. 그리고 상우도 술을 끊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라도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거든요. 집이 다시 상우 명의로 돌아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또다시 설날이 찾아왔죠. 작년 이맘때 벌어진 그 충격적인 사건들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제사상을 뒤엎었던 지연, 어머니의 숨겨진 편지들, 그리고 상우와의 법정 다툼까지.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상우는 새벽부터 부엌에 서서 떡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죠. 지연이 옆에서 나무를 묻히고 있었고 정민이 전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 나물간이 어때요? 정민이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완벽해요. 어머니가 좋아하셨을 맛이에요. 지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연의 표정은 작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밝고 편안해 보였죠. 지연은 이제 어머니의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그 소중한 반지 말입니다. 반지를 볼 때마다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죠. 오전 10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상우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작년과는 달리 술 냄새도 나지 않았고 옷차림도 단정했습니다. 손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형, 지연이, 정민아. 새해 복 많이 받아. 상우의 인사는 조심스러웠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빠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연이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지연은 이제 상우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통해 진정한 용서의 의미를 깨달았거든요. 상우는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술을 완전히 끊었고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후로 많은 것이 바뀌었죠. 형, 내가 도울 일 없어? 상우가 소매를 걷어붙이며 물었습니다. 응, 상 좀 차려줄래? 상우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형제 사이의 어색함은 많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제사상을 차리는 동안 가족들의 대화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작년처럼 무거운 침묵이나 어색한 분위기는 없었죠. 오히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처럼 화기애애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보고 계시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정민이 말하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제사를 지낼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사람은 제사상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작년에 산산조각 났던 제사상과는 달리 이번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이었죠. 어머니, 저희가 모두 모여서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상우가 말하자 모두들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때 상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상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절을 마친 후 가족들은 제사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마지막 시간 같은 느낌이었죠. 지연이가 이번엔 제사상 차리는 것 좀 봤어? 정말 어머니 솜씨 그대로야. 정민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에는 서툴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 방식을 배우게 됐죠. 지연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상우가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 너무 심했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싶어. 괜찮아요, 오빠. 다 지난 일이에요. 지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라셨으니까요. 상우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뿌듯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가족의 화목이 다시 돌아왔거든요. 비록 큰 시련을 겪긴 했지만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가족답게 지내자. 어머니가 보고 계시잖아. 상우가 말하자 모두들 웃음을 지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함께 하면서 가족들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상우는 자신의 카페 이야기를 했고 정민은 아이들 근황을 전했습니다. 지연은 어머니의 레시피로 만든 음식들을 소개했죠. 언니, 이 김치찌개 맛이 어머니 것과 똑같아요. 정민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비법을 알려주셨어요. 마지막까지도 걱정이 많으셨나 봐요. 지연이 슬프면서도 고마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식사 후에 상호는 가족들과 함께 어머니 방을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유품들이 제자리를 찾았고 어머니의 흔적들이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기장 읽어봤어? 정민이 물었습니다. 응, 읽어봤어. 우리에 대한 걱정과 사랑이 가득하더라. 상우가 대답했습니다. 상우가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 지낼게요. 저녁이 되어서 가족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과는 달리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우리 이제 자주 만나자. 꼭 명절이 아니어도. 정민이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건 어때? 상호가 동의했습니다. 나도 좋아. 이제는 정말 형제답게 지내고 싶어. 상우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을 떠나기 전에 지연은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저를 진짜 딸처럼 사랑해 주셔서. 이제 저도 어머니처럼 가족을 지킬게요. 어머니의 사진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마치 가족들이 화목해진 모습을 보며 기뻐하시는 것 같았죠. 밤이 깊어갈 무렵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작년처럼 차가운 침묵이 아니라 따뜻한 평화로움이었습니다. 상호와 지연은 거실에 앉아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지연이 어머니의 반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응, 어머니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아.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으니까. 상호가 지연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누군가를 위한 가장 큰 희생일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침묵, 지연의 침묵이 그랬죠. 하지만 진실은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통해 가족은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지키려고 했던 가족의 사랑이 마침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